자, 그럼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으로 시작하셨죠? 글로벌 인재 포럼 바로 어제부터 였습니다.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현명한 방안들이 있을지 디지털 전환 그리고 ESG를 주제로 뜨거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 열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함께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열기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 동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시간이 정말 귀했구나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참 빠르게 바뀌어버린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은 과연 이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을지 여러분과 고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석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역시 많은 인사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많은 연사님들께서 강연과 토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 역시 오늘도 끝까지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인재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더 많은 분들의 열기를 느끼고 싶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다음번 행사에서는 더 많은 분들 현장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행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네 번째 특별 강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할 전지구적인 문제일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특별 강연은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에 수고해 주실 분은 엄우종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특별 강연을 위해서 화상으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네. 강연은 영어로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마닐라에서는 아침 8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외기빈 여러분. 아시아개발은행을 대표해 본 발표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후변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참여했으면 좋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어려운 상태여서 온라인을 통해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세대의 최대의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 활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기후 행동을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또 각 개도국에게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각 국가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녹색 회복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주최 측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현재 기후변화 퇴치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후에 대한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이클론
현상, 또 가뭄, 홍수가 모두 더 빈번해질 것이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2021 IPCC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구 표면의 온도는 최소한 금세기 중반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최소 산업혁명 이전 대비 2.9도씨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것은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환경은 아닌 것이죠. 아시아개발은행은 1966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아주 간단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빈곤 퇴치를 위한 기관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가난이 난무했고 인프라나 학교를 모두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이슈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지었습니다. 초기에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한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고 3년 전에는 전략 2030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략 2030은 ADB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변화하고 있는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선순위 3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기후와 관련된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략 2030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을 하고 솔루션들을 사용해서 개도국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3과 장기적인 전략을 합쳐보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DB가 갖고 있는 전략 2030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의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전략을 세웠을 때 기후기금을 2030년까지 800억 달러를 동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년 동안 생각을 해보면 개도국의 필요들은 도시, 식량 안보, 물과 관련된 필요가 있고 이것은 기후 기금보다 더 큰 금액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B에는 저는 최근에 이 금액을 2030년까지 1,000억 달러로 증가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DB의 운영 자체를 2030년까지 파리 기후 협약에 맞춰서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결국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좀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 하에는 여러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디지털 기술이 여러 단계로 함께 혼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바로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에 앞서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파악이 되어서 기후변화 대응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술의 개발 정도라든지 또 상업적 돌파구가 형성된 단계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로서 인터넷,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 원격 센싱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미 1단계에 있는 기술들은 우리가 이것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SNS,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이 바로 2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이 굉장히 높지만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발전된 형태의 디지털 기술로서 AI, 머신러닝, IoT, 빅데이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ADB에 들어오기 앞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젊은 세대들이 이 기술들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각각의 디지털 기술 단계별로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변화 저감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단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성 사진이라든지 원격 센싱, 데이터 수집을 포함하고 있고 또 GIS를 통한 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리모트 센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빙하가 어느 정도 녹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SNS를 사용을 해서 기후변화 저감을 하고 또 적응을 하는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툴들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경보를 보낼 수 있는 SNS를 통한 재난 경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미 빅데이터의 사용과 예측적 분석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사례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I의 사용과 머신러닝의 사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 작물의 병해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교통량도 측정을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ADB는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진행해 왔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을 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현재의 화석 연료 발전 방식에서 풍력이나 태양력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가장 큰 기후와 관련된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후뿐만 아니라 경제 효율성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효과적인 사용은 그리드 인프라와 수요 공급 관리에 대한 투자를 요할 것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에너지를 보내고 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ADB는 몇 개의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팔에서의 발전 분야에도 투자를 했고 우즈베키스탄의 발전 분야에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일자리는 기후 지속 가능성을 돕고 있고 또 예를 들어 출장을 줄이고 통근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었고 미래에는 더 많은 일자리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DB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위성 브로드밴드라든지 새로운 통신사들의 설립을 통해서 인터넷 인프라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필리핀 국가 광대역 전략,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전략 등 정부의 디지털 정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장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 국가별로 갖고 있는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겠지만 비용 효과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효과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곡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곡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용과 이 투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저감 조치들의 효과를 비교하게 됩니다. 유사하게 이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적응 기술들이 비용 효과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MCA라는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MCA 분석 방법은 사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MCA는 정량적인 또 정성적인 요건들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현지의 맥락에 맞게 이 기술이 적용이 되었을 때 다른 기술과 얼마나 상호 호환성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MCA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기술들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벽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규모나 개발 단계에 따라 다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벽들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속도가 너무 낮거나 혹은 인터넷의 보급률이 낮을 때도 있고 또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개도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개도국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기술 관련 서비스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재정적인 장벽도 있고 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규제의 장벽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원자재의 구입이나 또 인적 자원의 확보 등에 대한 업그레이드 장벽도 있습니다. 원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으로 인해서 개발되고 있는 아시아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또 관련된 기술들이 빠르게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돕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단계별로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최대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ADB의 개도국에 있는 여러 국가들 간의 지식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PPP 프로젝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최신의 개발과 관련된 지식과 재원을 함께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파리 기후 협약 하에 자발적 국가 의무 약속인 NDC에 디지털 기술을 포함시킬 수 있고 또 녹색 회복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ADB는 계속해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DB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또 관리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 통신과 관련된 협력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기술 지원 프로그램 하에서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기 앞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러한 조사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ADB는 디지털 기술이 포함된 461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6개당 하나는 디지털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개발 단계별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활용이 다 다른 단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프로젝트들로부터 배운 것을 적용을 해서 더욱더 많은 지역에 적용하고 확장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할 때 주어진 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국가마다 상황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는 글라스고에 있었던 COP26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자원뿐만 아니라 지식을 동원해야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술이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에서 사용하는 것,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번째 특별 강연 수고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기술의 발전 앞에서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마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향후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스마트 그리드 같은 기술들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또 짚어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 소중한 인사이트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